김광수의 경제데이트 6월 12일 7회 2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또 인사 한번 나누죠, 우리. 안녕하세요, 봉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광수입니다. 저 제리요. 네. 제가 빼먹었어요. 네, 2부에는 첫 부분에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네. 길 이사님 내용 한번.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그 전국에 17개 시도가 있는데 네.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은 시도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전라북도. 전라북도. 네. 죄송해요, 제가. 전라북도가 늦었다. 64.8%로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 가장 투표율이 높았는데 이 전라북도의 지역 공약이 바로 이제 새만금. 다시 득표율이에요. 투표율이라고 했어요. 득표율. 다시. 지난 대선에서 전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이 64.8%로 17개 시도 중에 가장 높았었어요. 그랬던 이 전북 지역의 대통령 공약이 바로 새만금 사업이었는데 사실 이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사실 처음에 새만금이 나온 거는 1991년도에 이 새만금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그동안 지지부진했다가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어떤 공약을 내걸었냐 하면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겠냐라는 이야기에는 공공주도로 매립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부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신항만과 국제공항, 도로, 철도 등 기본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일단 전북 지역에서 이에 대한 좀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새만금 사업이 처음에 당초 시작을 했을 때 그 농지조성?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렇죠. 처음에 1991년도에 시작할 때는 그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쌀부족인가요? 이미 이제 변경됐죠. 그렇죠. 이게 그 기존에 변경됐던 내용들을 또 한번 좀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농지 조성 사업으로 시작이 됐다가 그 중간에 우리나라가 이제 쌀 과잉 생산 등 농지의 필요성이 줄어들어서 2007년도에 이 새만금 내부 토지 개발 기본 구성안이라는 게 이제 새로 발표가 되면서 이제 동부가 경제 중심지 개발이다라고 바뀌었고 이게 또 이후에도 몇 번씩 바뀌었어요. 2011년대도 새로운 계획이 나오고 14년에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지금은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를 만들겠다라고 일단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에 사실 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게 인천에서 자기네들이 사실 동부가 그 허브 네. 해가지고 글로벌 자유무역 도시 자기네 건데 이 새만금에서 이게 뺏겨갔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조금 그쵸. 근데 인천도 허브 맞나요? 그러니까 저는 동북아하고 글로벌 얘기 나오면 일단은 저거 제대로 봐야 된다. 다 그쵸. 거짓말이니까. 라는 저는 의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지난 대선 때 추미애 대표가 전라북도에 가서 얘기했는지 그냥 서울에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공항 짓는다고. 지금 그 공약에도 있어요, 국제공항이. 있어요? 네. 공약에도 있어요. 공항 또 져요? 미치겠네 정말. 그 이제 새만금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990년대 초부터 시작을 했나. 근데 많은 80년대 후반부터 나왔을 거예요. 원래 이제 정주영 씨가 처음에 막 아니 그건 이제 서산농장이고. 서산농장. 예. 그 새만금 하고 그 뒤에 이제 그 정종 회장이 아마 서산농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두 군데를 다 가봤어요. 그러니까 서산농장도 가보고 새만금도 가보고. 그래서 이제 서산농장도 가보시면 벌판이에요, 정말로. 벌판이고. 그다음에 이제 새만금 같은 경우는 방조제 우리 2년 전인가 갔잖아요. 한 32km인가 돼요, 방조제가. 엄청 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쪽 군산에서 저쪽 아니 부안인가 진안인가 부안인가를 연결이 돼요. 부안 이렇게 쭉 방조제가 연결돼 있는데 다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산업이라든지 어떤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할 때 마치 그냥 이렇게 앉아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제가 앉아서 뭐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거기에 사는 사람이나 거기 가본 사람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럴 정도로 연구를 하니까. 근데 제가 또 그런 데 가서 실제 보면은 그냥 가서 그냥 구경하고 오지는 않죠. 가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만약에 나라면 저걸 어떻게 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풀을 수 있을까 문제를.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와요. 실제로 가서 이렇게 뭐 말은 안 하고 가서 보고 이렇게 뭐 하고 하지만 이걸로 될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여수를 간다든지 순천을 간다든지 목포를 간다든지 뭐 광주나 전주도 마찬가지고 뭐 익산도 마찬가지죠. 가면서 뭐 쭉 그러니까 어떤 지방에를 가면 그냥 저는 이렇게 겉얼핏 보시기에는 제가 무심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실지는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데를 가면 심지어는 가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걸 다시 한번 다 조사를 해봐요. 인구,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산업이라도 이런 것부터 주요 기업들이 뭐가 있는가부터 다시 한번 딱 챙겨보고 가요. 그리고 지나가면서도 저게 무슨 어떤 회사 간판이나 기업 간판이 있으면 저게 어떤 기업이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하고 만날 때도 그냥 툭툭 던지지만 좀 어떻습니까? 사시는 게 뭐 요새 경기가 어떻습니까? 라든지 툭툭 던지지만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체감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만금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로 제가 다 가봤는데 그 80년대 후반에 이제 그때는 상당히 좀 그 세계적으로 이제 뭐라 할까요? 경기가 좀 거품 호황기였죠. 일종의 거품 호황기였는데 좀 그 식량 가격이 많이 올랐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조금 그 이제 전쟁, 이라크 전쟁 이런 것도 있었고 90년, 91년에 걸프 전쟁도 있었고 뭐 이쪽저쪽 하면서 80년대 말에 식량 안보론이 뭔가 크게 그때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식량 안보 문제가. 이게 농산물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수입 농산품이 특히 이제 뭐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쌀에 그때 아직 시장 개방이 안 된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거 있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생산 안 되는 생산 못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이렇게 수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밀이라든지 밀가루나 쌀이나 이런 건 다 수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식량 안보론이 크게 때 굉장히 대두돼가지고 말이 나왔던 게. 그다음에 또 그 누구죠? 그때 그 노태우 정권 때 이제 그 이른바 북진 정책인가 뭔가 뭐였죠? 그 최철원인가? 뭔가 그 이렇게 이게 북방 정책인가 뭔가 이렇게 추진하면 어쩐다고 막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이제 식량 안보론 문제가 나와가지고 말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만주 지역을 가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자. 또 나왔던 게 브라질에다가 또 땅을 사가지고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에 특히 그쪽에 있는 교포들 뭐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이렇게 돈을 내가지고 땅을 사서 대규모 농장을 해서 식량 안보를 확보하자. 그리고 대규모 간척 사업을 좀 하자. 그게 굉장히 그때 좀 이렇게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이슈 중에서 이제 구체화된 게 새만금이에요. 새만금 그래서 이제 농지를 이제 농업 경쟁력이 없고 그 다음에 WTO 시장 이제 곧 농업 시장도 개방을 해야 되는데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소규모 영농이라서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좀 뭔가 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대규모 광작 어떤 그 자본적 경영 농업 경영을 하자.
이런 말도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좀 뭔가 대규모 간척을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뭔가를 이렇게 간척 사업을 벌이자. 야 그때만 지금 같으면은 그 택도 없겠죠. 무슨 환경농장이나 이런 사람들 뭐. 이명박의 자원외교 노태우 때 그 식량외교가 그때 헤쳐먹으려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쨌든 또 문득 드네. 그 새만금을 했는데 당시에는 당시 예산 규모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조 원 규모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이 그게 4대강 사업에 막 이렇게 버금갈 정도겠죠. 규모가. 그러니까 실제 가서 보시면 어마어마해요. 규모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평선을 볼 수가 없는데 새만금 가면 지평선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진짜로 지평선을 볼 수가 있어요. 새만금을 가면.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넓어요. 근데 이제 그 새만금을 4조 원을 했는데 이게 그 이제 시작부터 이제 막 말이 많았어요. 정치적으로 막 얽히고 설키고 그다음에 이제 하다가 외환 얘기도 겪고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또 뭐가 문제 됐습니까? 시화호 문제가 터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조제가 저게 말이 되냐 어쩌냐 막 하고 난리가 났어요. 시화호 문제가 막 터져가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막 해가지고 오염 문제가 썩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시화호 사업 자체도 안 그래도 이게 정말로 시작부터 이게 삐그덕거리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작된 건데 예, 순위가 확 밀려버렸죠. 이제 외환위기 지나면서 네. 완전히 이제 그냥 거의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다가 억지로 이제 방조제를 만들어 쌌어요. 처음에 방조제들 저걸 막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라고 시간을 막 또 끌고 거기다가 이제 예산 투입할 예산도 없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억지로 방조제를 막았어요. 막았는데 이제 아직 다 매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호수예요, 호수. 막아놓기만 한 거죠, 지금. 네, 막아놓기만 한 거예요. 일부 매립을 지금 까작까작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워낙 커가지고 면적이 그러니까 1단계 매립, 2단계 매립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단계 매립한 지역은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농지로 이렇게 해서 토지공사가 했는데 이거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이걸 이제 그 산업 용지로 전환한다 뭐 저쩌고 해가지고 용지 변경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렇게 워낙 규모가 커가지고 지금 아직 호수 이렇게 매립이 안 된. 그다음에 농지로 바꾼다라 그래도 이게 이제 한 5년에서 10년 동안은 그냥 놔도 소금기를 빼야 되니까. 소금밭이니까. 네. 비가 와서 이제 그걸 빼야 돼요. 그러니까 농지로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새만금을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간의 전북 경제는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전북 지역의 경제는 전국에서 제일로 고령화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제일로 인구가 적어요. 강원하고 제주를 빼놓고는. 예. 그다음에 제일로 찬밥 신세였어요. 이른바 이제 또 박정희 정권 때부터 호남 차별 이렇게 할 때 광주는 차라리 좀 대접을 받았어요. 광주는. 근데 전북 쪽 전주나 이런 데는 전주도 지금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 65만 명인가밖에 안 돼요. 예, 안 돼요. 광역시가 뭐 강원도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광역시가 없잖아요, 유일. 그렇죠? 없고 그다음에 뭐 그냥 충북도 있구나. 가 보면은 그 시골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지역 전체가. 그리고 거의 농도예요, 농도. 농업도시, 농업도예요. 근데 그런 게 악순환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미 이제 고령화됐고 젊은 사람들은 없고 무슨 기업도 없고 막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전북 지역은 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지자체 지역 토호 세력들이 이제 자꾸 이제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거 팔아먹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지방 공항 만들어서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공항이 있습니까? 김해공항 말고 없는 것 같아요. 네. 김해공항도 저거 돌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국 관광객 때문이에요. 중국 관광객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심지어는 대구도 국제공항 만든다고 그랬는데 말 시끄러웠잖아요. 뭐 예, 김해공항을 뭐 하냐, 그다음에 가덕도 신공항을 하느냐, 네, 밀양공항이냐, 대구냐, 막 이래가 서로 막 싸웠잖아요. 근데 대구는 옛날부터 국제공항 만든다고 막 날 설레발 쳤는데 저기 국제공항 됐습니까? 인구가 저거 270만 명인가 되는 도시인데도 누가 취향하는 항공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공항이 되려면 적어도 최소한 배후 지역에 어떤 그 이렇게 어떤 그 글로벌 어떤 그 유동 인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배후 지역에 최소한 한 1,000만 이상 있어야 국제공항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해공항도 사실은 국제공항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김해공항 왔다 갔다 하는 게 몇 개 안 돼요. 외국 항공사들이 거의 중국인 관광객하고 일본 관광객 정도, 그래서 뭐 이런 정도 일부지. 중국 관광객들, 일본 관광객들 대부분은 저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으로 들어와요. 그렇죠. 청주도 국제공항 한번 망가졌다가 다시 뭐 살리네 말리네 해갖고 했었죠. 무안에도 있어요. 무안도 무안에도. 있고 양양도 있고 뭐 원주도 있고 별 군데 다 있어요. 비행기 그러고 뭐 교통사고 한다는 광주도 이제 하늘에서. 군용 겸용을 하고 있거든요. 군산도 이제 그 공군 이제 비행장 있죠. 사천도 있던데 그거는 네, 그것도- 사천 이게 다 예. 겸용을 하고 있어요. 아, 예. 겸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이런 대도시도 안 돼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새만금에 신공항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제발. 신항만 군산항이 있어요. 근데 군산항을 놔두고 항만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천항, 평택항, 그러니까요. 대산항 뭐 줄줄이 있어요 그쪽에. 그다음에 네, 군산항, 목포항, 뭐 광양, 여수항, 광양항, 순천항 줄줄이 있어요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산업 기반이 있냐 이거예요.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만들어서 산업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인천항이 어떤 줄 아세요? 지금 그 한국에서 유일한 국제항은 부산항뿐이에요. 유일한 국제항은. 그러니까 컨테이너 화물의 85%를 소화를 해요. 예. 근데 이제 이 부산항은 그 항만 이용료가 굉장히 싸고 저렴해서 환적을 하게 해요. 외국 선사들이 부산항에 와서 지역 이제 중국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제 화물을 보내는데 일본 고베항이나 요코하마항에서 바로 미국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부산항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배를 이제 갈아 실어가지고 미국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혀요. 그런다더라고요. 예, 싸게 먹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대만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부산항으로 가져가지고 미국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혀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없어지고 있어요. 중국들이 막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항만들을 이렇게 건축하고 직접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부산 항만이 유일하게 국제 항만이에요. 인천항도 있지 않습니까? 인천항은 내항입니다. 외항이 아니에요. 국제항이 아니에요. 말은 국제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의 모든 국제 그 화물 여객은 별로 없어요. 배 타고 이렇게 해외여행 가는 사람은 없죠. 기껏해봐야 지금 부산항에서 페리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제주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정도지 없어요. 인천에서 뭐 좀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제주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지. 뭐 중국 뭐 저기 산동반도 칭다오나 뭐 이렇게 청도나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는 정도지 페리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물인데 기본적으로 부산항은 국제항이고 모든 화물이 들어오고 부산으로 들어온 화물을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가져오는 게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인천항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배로 인천항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인천항은 내항 화물 수요의 한 70% 차지해요. 70%가 몇 퍼센트인가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뭐 인천항으로 들어온 물건 그 화물이 어디로 가냐면 인천에서 가공돼 가지고 쏟아지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런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인천 공단들이 있었다냐 남동공단이나 거기 들어가지고 거기서 가공돼서 바로 나가 보세 뭐 지역이나 이래 가지고 나가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주로 뭐가 들어오냐면은 소비물자들이 들어와요. 수도권 인구들의 소비물자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화물들이 들어오면은 인천을 다 건너뛰어 버려요. 그러니까 인천은 옛날에는 인천 공단으로 들어와서 뭐 인천에 떨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떡고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인천 공단이 죽어버리는 거야. 이제 경쟁력이 점점 중국 밀리니까 공단들이 죽는 거예요.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불편해 이제. 아니 인천을 떨어지지 않고 인천이 통과지가 돼버려요. 도로는 복잡하죠. 교통 불편하죠. 서울이나 이렇게 수도권으로 이렇게 가는 게 그런 뭐라 할까요? 그런 역할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인천은 구도심은 그 인천항이라도 이런 쪽으로는 전부 어떻습니까? 밤에 가면 캄캄해요. 네, 맞아요. 캄캄해. 전 다 가봤어요. 저도 가봤어요. 근데 정말 캄캄해요. 예. 완전히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예. 낮에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완전히 슬럼화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뭐 기껏해봐야 광양항 정도는 이제 그 광양제철이 있으니까 네. 오로지 그 용도. 여수 같은 경우에는 여수 화학단지들이 있으니까 오로지 그 용도. 그 용도에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군산의 말은 좋아요. 이렇게 저기 속초나 강릉이나 양양에다가 무슨 이제 환 동해권 해가지고 선거 때만 되면 떠들고 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어쩌고저쩌고 환 동해권 어쩌고저쩌고 웃기는 소리 나는. 정말로. 그러니까 신항만을 만든다라고 한들 어느 세월에 무엇을 어디다가 갖다가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방 전주 전북 지역의 토호 세력들은 정치 꾼들이나 토호 세력들이나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가서 더민당도 마찬가지죠. 이게 제가 예전에 가서 정동영 씨가 그때 한번 우연하게 겹쳤어요. 제가 가서 이제 우리 전주 지역 가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 모임에 저도 모르는데 정동영 씨를 누가 불렀던가 왔던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인사 한마디 좀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해라고 그랬더니 느닷없이 그때도 한 4, 5년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새만금 신항만 이야기를 떠들어서 제가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새만금 문제, 신항만 신공항 문제는, 나한테 표를 많이 줬다라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뭔가 정책적으로 어떤 보답을 해주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또, 현실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 제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낙후된 지역이에요. 가장 심각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는 손을 좀 이렇게 써서 지금 이렇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돼요. 근데 왜 신공항 이야기를 대통령이 가서 하냐 이거예요. 그런 데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거나 생각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민당 자체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를 경영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냐 이거. 그러니 이렇게 정권을 잡아도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잖아요. 새만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그냥 이야기 안 합니다. 잘난 척 한다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거 좋습니다. 정말로 한번 해보세요. 신항만 세우고 신공항 세워보세요. 아마 주홍 글자 낙인 찍힐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에 낙인이 찍힐 거예요. 한 10년 뒤에 뉴스타파에서 그것도 추적하겠는데요, 그렇죠? 아마도. 근데 이거 전북 지역 관련해서 지역 공약이 또 하나가 있는 게 군산조선소 전치 공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수주 물량이 아예 없어서 이제 문을 닫아야 될 이제 상황인데 선박 펀드를 만들어서 이 군산조선소를 존치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이걸 열겠다라는 걸 아예 공약으로 이렇게 내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조선의 메카인 거제 지역과 울산 지역이 저렇게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데 좀 문을 이렇게 단내만에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북 지역에 대해서 뭔가
그게 정책적인 어떤 보답을 해주고 싶다라면 지금이라도 좀 연구하고 고민해가지고 다른 걸 해라 이거예요. 다른 걸 해라 이거예요. 해줄 거면 제대로. 정해줄 게 없으면 차라리 그 돈 모아가지고 그냥 나눠줘라. 헬리콥터 머니 예? 집중적으로. 아니, 예, 그냥 나눠줘라 이거예요. 머릿속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그 기재부에서 발표한 거를 보니까 그 신항만 건설 진입도로나 호환공사 관련해서 183억 원 사업비를 아예 잡아가지고 연내에 착공을 한다라고 발표를 그건 했더라고요. 쇼예요. 생각을 네. 해보세요. 180명 잡아서 이렇게 호환공사가 뭐 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규모가. 쇼 부리는 거예요. 일단 생색내기 예, 이제 뭔가 표만 딱 내는 거예요. 시간 끌 거예요. 네, 이제 다시 한국에서 이제 미국과 유럽으로 한번 시야를 넓혀봅시다. 네, 미국에서는 도트 프랭크법 폐기 법안 하원 총선만 할게요. 총선만. 영국 총선, 프랑스 총선만 할게요. 아 그래 그러면은 다시 할게요. 네. 미국 얘기했으니까. 네. 네, 이제 국내에서 이제 유럽으로 해외로 지금 토픽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영국에서 네. 총선 결과가 발표됐죠. 네, 영국에서 총선이 6월 8일에 있었는데요. 지금 이 영국 총선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만 좀 살펴보면 4월 18일에 테레사 메이 총리가 조기 총선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게 이제 5월 3일에 그러니까 영국 의회가 해산이 됐고 6월 8일에 한 달 정도 선거 운동을 한 이후에 6월 8일에 네. 그 총선을 해서 지금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 그 4월 달에 이 메이 총리가 그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하기로 그 했던 거는 네. 당시에 여론조사 결과로 봤을 때 노동당에 비해서 그 지지율이 20% 이상 앞서 있어서 보수당이요. 네, 보수당이. 네. 그래서 그때의 그 이런 상황에서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되면 현재도 과반을 넘게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많은 그 의석을 차지해서 앞으로 브렉시트를 조금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사실 이 조기 총선을 시행을 한 건데 네. 이 결과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 내용을 보면 지금 영국의 전체 의석수는 650석인데요. 전에는 보수당 같은 경우에 330석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번에 318석으로 12석이 줄어서 전체 이제 의석 중에 49% 과반이 이제 안 되게 됐어요. 전에는 과반을 넘었었는데 노동당 같은 경우는 기존에 229석을 갖고 있던 게 262석으로 지금 한 33석 정도가 늘어서 득표율 같은 경우에는 40% 의석수도 한 4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5.4% 35석으로 5.4%의 의석수를 보유를 하고 있고 득표율은 한 3% 정도.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짜잘한 당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 총선 결과가 예상했던 것하고 다르게 나오면서 그 일부에서는 사실은 보수당이 어쨌든 선거에서 진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메이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여론이 조금 있었는데 오늘 그 외신을 확인을 해보니까 메이 총리가 그 사퇴를 하지 않고 기존의 내각을 소폭으로 개각해서 한두 명 정도만 이제 장관을 교체를 한 상태에서 나머지는 그대로 유임하라고 내각을 구성을 해서 브렉시트의 여러 가지 일정도 네. 기존에 그대로 그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 봉단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프랑스요? 프랑스는 보통 이제 결선 투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은 이제 1차, 2차 투표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이번에 1차에서 과반수 지지를 얻은 후보는 바로 이제 당선이 되는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 12.5% 이상 표를 받은 2위 후보랑 그 2차 투표를 해갖고 이제 최종 당선자를 이제 가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새롭게 그 의석을 한 명도 갖지 못한 뭐 대통령이 된 이제 마크롱 쪽에서 민주운동당 연합이 이제 최종적으로 577석 중에서 뭐 425석 뭐 이제 그 출구조사 내용이긴 한데요. 뭐 445석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출구조사의 그 전망치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하원의 약 한 77%의 의석을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이제 정당 그 소속돼 있는 정당이 갖고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주 오랜만에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당에서 배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이제 그른바 이제 포퓰리즘이 굉장히 광풍을 불었죠. 네. 특히 미국의 이제 뭐 샌더스라든지 트럼프 특히 네.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포퓰리즘이 굉장히 광풍을 이렇게 광풍이 불다시피 이렇게 몰아쳤고 그다음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영국도 헛발질을 했었죠. 전에 그 캐머런 총리가 엉뚱한 게 얼토당토한 이제 그 공약을 때 던져가지고 이제 브렉시트 국민 투표를 했는데 그 이른바 이제 그 포퓰리즘에 이제 휩쓸려가지고 막 휩쓸렸다 그럴까 어쨌든 그런 선택을 했죠. 브렉시트 유럽연합으로부터 이제 이탈한다라고 결정을 했죠. 그래서 그런 그 포퓰리즘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죠.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스페인 포데모스인가 뭔가 포데모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의 오송운동이라든지 이런 이제 일종의 이제 시민 사회로부터의 뭔가 정치개혁 운동이긴 하지만 고립주의적인 네. 포퓰리즘적인 어떤 그런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확산을 했었는데 이런 포퓰리즘의 기세가 지금 이제 꺾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오스트리아 뭐 대선도 있었고 네. 그 앞전에 뭐 작았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 메르켈 총리의 이제 3인당인가요? 네. 네. 이게 승리를 해서 네. 좀 이렇게 메르켈 그 사선 연임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좀 완화됐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볼 때 유럽,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이제 트럼프 정권 출범한 지 지금 한 몇 달 됐나? 2, 3, 4, 5, 6, 한 4달인가 이렇게 5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트럼프 정권 자체가 지금 이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뭔가 이게 포퓰리즘의 기세가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그 세부적으로 들어서 이제 영국 총선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메이 총리 스스로 이렇게 자충수를 두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메이 총리 이제 그 영국 언론들이나 외신들 보도를 특히 영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메이 총리가 이제 원래는 그 유럽연합 이탈 반대파였어요. 캐머런 총리에서 그 투표하기 전에는 예, 내각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행자부 장관 정도를 맡고 그렇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유럽연합 이탈을 반대했는데 선거 딱 하고 나서는 찬성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것도 어떻게 강력한 찬성으로. 예, 아주 강력한 찬성으로 돌아섰어요. 거짓말쟁이. 총리기까지 딱 돼버린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조기 총선은 안 하겠다라고 막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네. 조기 총선 안 하겠다고. 그런데 갑자기 지난 4월달에 그 조기 총선 하겠다라고 갑자기 또 뒤집어 버린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조기 총선 하겠다라고 뒤집어 후에 선거 공약으로 이제 그 고령자에 대한 사회보장 네. 어떤 그 지원금을 대폭 삭감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다가 갑자기 그 여론이 험하게지니까 4일 만에 또 그걸 취소를 해버렸어요. 뒤집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메이 총리에 대한 신뢰감이 푹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뒤집고 한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그걸 맡길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확산돼.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이제 그 무슨 그 노래가 라이어 뭐 이런 거. 라이어는 빅뱅 노래 아닌가? 2번이에요. 라이어. 그러니까 제목이. 그 거짓말 빅뱅 아니에요? 노래 있지 빅뱅은? 않나요? 그럼 거짓말. 있지 않나요? 네.
대마초로 갔어요. 아니, 너무 가볍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아, 아직.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영국의 어떤 민심의 어떤 그 메이 총리에 대한 민심들의 어떤 시각을 보여주는 네. 그런 거죠. 그런 그 어떤 선거송의 네. 노래가 나왔다라는 자체가.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국한테 이제 그 원전을 매각한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그것도 뒤집어 버린다든지.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조기 선거를 해놓고 TV 토론을 거절을 했어. 거부를 했어요. 맞아요. 네. TV 토론을. 이 사람이 폐쇄적인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잘 안 믿거나 접촉을 잘 안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측근 실세 두 사람 비서관이 있는데 이 비서관 두 사람 말만 예전부터 이제 쭉 데리고 온 사람인데 이 두 사람 말만 듣고 한다. 그러니까 누구랑 비슷하네? 네. 내가 갑니까? 그러니까 보수당 내에서도 이제 내각이 굉장히 이제 불만이 커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밀실 정치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그 자멸을 한 거죠. 지금 이제 그 영국 그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네. 자멸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노동당의 코빈 당선과 뭔가 하는 사람을 좋아하느냐? 그렇죠. 좋아했으면은 물론 표수는 의석수는 늘었지만 그 정말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찍어주는 거 그런 이제 형태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국 유권자들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답답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 노동당한테 표를 주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이렇게 보수당한테 표를 주기도 그렇고 보수당한테는 이제 과반 의석을 뺏어 버렸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노동당한테 과반 의석을 줬냐 하면 안 줬어요. 다만 이제 근데 스코틀랜드 당이라든지 뭐 북아일랜드 당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유민주당이라고 있네요. 네, 자유민주당이 있어요. 이제 자유민주당이 아마 그 연정을 카메론 했을 때. 거예요. 네. 네. 이것도 약간 진보 계열 정당들이에요. 진보 계열 정당인데 특히 이제 스코틀랜드 당이나 북아일랜드 당은 이제 유럽연합 찬성파들이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 북아일랜드 당이 이제 의석수가 한 10석 정도인가 뭐 민주연합당. 네. 예,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이 뭔가가 한 10석. 네. 10석 정도 되니까 그걸 이제 끌어오면은 이제 과반을 가스로 넘어요. 네. 근데 그 이제 북아일랜드 당은 유럽연합 찬성파니까 그걸 이제 보통 이제 그 이제 영국은 내각제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내각을 구성을 해야 돼요. 과반 의석을 확보를 해야 내각을 이제 구성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선 협상권은 제1당한테 우선 협상권을 줘요. 그러니까 일단 보수당이 제1당이니까 어쨌든 과반을 못 얻었어도 제1당이니까 먼저 협상권을 주고 그래서 보수당이 이제 북아일랜드 당을 끌어와 가지고 야 우리 니한테 이렇게 한 자리 줄 테니까 우리하고 같이 연정하자. 그래서 북아일랜드 당이 오케이 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아일랜드 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내각제 좀 유연성이긴 한데 장점이죠. 유연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북아일랜드 당이 우리 내각에 들어가기는 싫어. 니네들 지금 그 정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대신에 연정은 우리가 해줄게. 각외 협력이라고 그래요. 내각에 안 들어가고 참여는 안 하고 우리 책임은 안 져. 하지만 니네들 연정 정권 잡는 데는 우리가 보태줄게. 그러면 그 대신 반대급부로 받는 거는 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책적인 걸로 받죠. 정책적으로 뭐 예산 뭐 이런. 예산이라든지 뭘 아니야 어떤 형태로 자기들 뭐 유럽 연합하고 이제 브렉시트 협상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안전히 그 지금 그 메이 총리 같은 경우는 초강경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완전 이탈한다. 예, 처음에는 이제 좀 이렇게 그 연착륙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연착륙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는 이제 완전 초강경으로 이렇게 드러났죠. 그래서 이게 물건 상품과 뭐 전혀 사람이죠. 이 반이민자를 술 제한한다고 그랬으니까 원래 브렉시트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이제 이민자 때문에 이게 힘들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제한하는 것에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도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돈까지도 금융까지도 이제 제한을 투자 금융까지도 모조리 다 떨어져 나온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모든 걸 다 떨어져 나와 버리는 거예요. 완전 독립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북아일랜드 같으면은 땅 같으면은 이미는 제한은 하는 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눈 감아질 수 있지만 상품이나 서비스, 사람 투자는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정을 구성한다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318석이 10석 입장을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그런 건 안 하겠네요. 근데 공항 새로 짓고 뭐 그죠? 근데 그런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내각제 묘미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묘미기도 해요. 근데 한국의 대통령제가 지금처럼 여수야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식물 대통령. 식물국회, 식물대통령. 지금 그 인사청문회 별거 아닌 어떻게 보면 요식 행위에 불과한 인사청문회마저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제 뭐 추경 이야기라든지 본격적인 이제 무슨 이제 뭐 정책 문제라든지 이런 예산 문제 이제 정기국회에서 예산 문제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꼼짝달싹을 못 해요. 꼼짝달싹을 못 해요. 그러나 내각제 같은 경우는 영국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북아일랜드 땅의 비율을 조금만 맞춰주면 되거든요. 우리보다 늦게 선거를 했는데 내각은 훨씬 빨리 구성이 돼버렸어요. 내각 이미 이제 그 항상 그 의원 내각제의 경우에는 섀도우 캐비넷이 항상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국회에서 섀도우 캐비넷과 집권당 간의 1대1 맞짱 토론이 항상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선거가 끝나면은 바로 이렇게 그 협상 단독 과반수를 얻으면은 그냥 그대로 내각 구성을 해서 정권을 이제 국정 운영을 바로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과반을 못 얻고 다수당이 되면 연정 구성해서 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각제의 문제점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각제의 굉장한 유연성이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은 대통령제로 여수야대는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내각제는 움직여요. 선거 이제 내각을 구성하기 전에 서로 그렇게 강요 배분을 하거나 정책 배분을 해요. 합의를 봐요. 그래서 합의를 보고 가서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가는 거예요. 이러면 식물국회를 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고, 뭐 노동당은 당수가 너무 조금 문제가 많아가지고 당수 교체하지 않으면 정권 잡기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코빈도 그 전에는 이렇게 막 당수 이렇게 할 정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좀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이번 2년 됐죠, 저는. 뭐 이번에 뭐 선거 때 약간 좀 이제 워낙 이제 메이 총리가 헛발질하고 악수를 많이 둬가지고 어부지리로 이렇게 한 것이 상대적으로 부각된 거죠. 고령층에 대해서 사회복지급부를 이렇게 줄인다 하니까 우리는 확 늘리면서 이런 식으로 뭐 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뭐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소프트하게 한다 뭐 이런 거라든지. 이 사람이 급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기업 재계 경제계에서 싫어해요. 근데 이번에 선거 뒤에 제레미 코빈이 예전에는 블레어나 아니면 고든 브라운계 사람들은 거의 그냥 무시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손을 내밀겠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세운 공약들이 좀 문제가 좀 있다라고도 평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영국은 뭐 그런 것 같고,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도 정말로 그 보수당이 노동당이든 기존 정치권을 좀 바꾸고 싶어해요. 물갈이하고 싶어해요. 보면은 지금 그 브렉시트 선거가 작년 6월달에 있었잖아요. 네.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선거 민심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사람들이 이제 브렉시트를 찬성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민심이 바뀌어 버린 그건 뭘 말하냐면은 기성 정치권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국 유권자들도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이때는 저놈들 꼴 보기 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또 조금 지나면 이놈도 꼴 보기 싫어. 또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확연하게 이제 기성 정치권들이 완전히 붕괴됐죠. 그쵸. 네. 프랑스에서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리라고는 사실 좀 상상을 하기가 상상을 못했죠. 어쨌든 간에 지금 마크롱이라는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해서 39세 등장을 해서 대통령에서 돌풍을 일으켰고, 그다음에 신당을 만들어 가지고 싹쓸이를 해버리고. 야, 근데 왜 우리는 못할까요? 일단은 아니, 마크롱처럼 좀 잘생긴 사람. 뭐가 잘생겨요? 카리스마 있잖아요. 애늙은이지 얼굴만 봤을 때. 네. 이제 정권 차원에서는 뭐 이렇게 대통령과 이제 압도적인 다수석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역시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사람들도 마크롱 신 대통령도 그다지 준비하고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그 유로권이나 유럽연합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마치 지금 그 마크롱의 상황이 뭐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상황하고 또 비슷해요. 이제 출범해가지고 막 지금 이제 붕붕붕붕 뜬 상태예요. 근데 이제 현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걱정스러워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이 속한 당하고 총리를 선출한 당이 이제 엇갈리니까 되게 이렇게 좀 불안정해 왔다 사회가.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갔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뭐 거의 압도적으로 이제 의석도 확보를 했으니까 뭐 어떤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커다란 그런 데는 추진력을 상당히 이제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죠.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는데, 정책은 드라이브를 걸 수는 있어도 프랑스 문제는 뭐냐면 경제예요. 영국도 사실 경제가 문제예요. 왜냐면은 영국이 지금 경제가 이제 뭐 상당히 양호하다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양호하다라고 한 그 영국 경제가 지금 양호한 상태라고 하는 그 근거가 된 게 뭐냐면은 영국 파운드화가 폭락한 거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파운드당 2달러를 넘었거든요. 네. 지금은 1.2달러, 1.3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0%, 80%가량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영국 사람은 느끼냐면은 파운드를 들고 해외여행 가보면 알아요. 영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1파운드 가지고 가면 2달러를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1.2달러밖에 못 써요. 파운드를 들고 가면. 그러니까 가난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경제력이 약화됐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빚이 폭증했어요, 영국도. 정부 채무도 폭증을 했고 가계 부채도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부동산 가격 투기가 많았었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에도. 그래서 가계 부채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국 그 유권자들이 불안해요, 지금. 빚이 많기 때문에. 경제가 조금 삐끗한 해버리면 이제 우수수 넘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한 심리가 어떤 정치 선거에도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프랑스는 어떠냐면은, 프랑스는 이제 경제적으로 만약에 그 유럽에서 문제가 된다면은 이탈리아하고 프랑스가 되는.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탈리아보다는 프랑스가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이탈리아보다도요? 예. 왜냐하면 프랑스는 정부도 빚이 지금 굉장히 많고 이미 이제 한계 와 있고 가계도 빚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고 기업들 빚이 많아요. 프랑스는 기업들이 지금 문제가 커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모든 경제 주체들이 빚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이탈리아는 거기에 비하면 정부 빚이 문제지, 이탈리아는 정부 채무가 많아서 문제지, 이탈리아 가계 채무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건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기업 채무도 생각만큼 이탈리아 기업이 원래 장기 불황을 겪다 보니까 원래부터 찌그러들어가지고 빚 자체가 좋은 건가요? 문제는 뭐냐, 이탈리아의 중소은행들이
맞아요. 부실이 좀 네, 부실이 많아요. 은행권 부실이 많아요.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탈리아 가계 유권자들은 이제 가계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져서 그것이 지금 이제 유권자들의 불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계 채무 부채 면에서 보면 이탈리아는 프랑스보다 훨씬 양호해요. 근데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는 어떠냐면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탈리아는 한 20% 떨어졌어요. 프랑스도 지금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지금 몇 년째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자꾸 이제 떠받치려고. 근데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관광 대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데가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높았고 근데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계 빚은 막 늘어나고 있죠. 기업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구조 개혁을 해야 되고 경쟁력을 많이 이렇게 약화되고 이거 뭐 이렇게 대표적인 뭡니까? 자동차 회사. 시트로엔. 예, 푸조 시트로엔 같은 경우는 지금 노동 개혁. 그러니까 프랑스도 지금 문제가 노동 시장 유연성을 네. 어떻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기업 경쟁력을 살리려면 뭔가 이렇게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구조 개혁하려면 어쨌든 간에 그 노동 인력이나 이런 것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법으로 안 되고 노조 강경 강하죠. 강해가지고 이게 조정이 안 돼요. 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신자유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프랑스 기업들이 지금 경쟁력을 잃고 있고 빚은 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 마크롱도 그래서 노동 유연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예.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업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 어느 걸 선택할래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이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재벌하고 항상 겹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중립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좀 부정적인 기업이- 쪽이 예. 좀 씌워져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성 운동 있잖아요. 네. 오성 운동 그 코미디언이죠 주도한 사람이. 베를린. 이런 사람 이 친구는 그 유로 탈퇴를 주장하고 있죠. 이탈리아가 근데 유로 탈퇴하면 그날로 파산할 거예요. 그날로 파산할. 그러니까 근데 그 이탈리아는 지금 이렇게 진보당 지금 정권 집권하고 있는 당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안정적인 그 어떤 걸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탈리아는 이제 곧 또 선거가 있죠. 이탈리아도 선거가 있는데 뭐 크게 어떤 오송운동이나 이런 데가 그러니까 오송운동이 정말로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지금 그 건전한 방향으로 시민운동을 주도해가지고 정치 개혁을 주장을 하면은 훨씬 더 금상첨화고 좋은데 이게 묘하게 이렇게 트럼프 스타일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겹쳐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유사해요. 주장하는 내용들이. 각 나라별로 트럼프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예. 근데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미국에서. 완전히 망가지고 있잖아요. 쫓겨나기 직전인 것 같아요.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유럽 유권자들이 보고 있잖아요. 네. 보고 근데 있어요. 근데 이탈리아는 올해 안에 또 총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있어요. 아니, 얘기가. 총선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포퓰리즘이 정치적인 포퓰리즘이 이렇게 지금 이제 꺾이는 영국 이번 선거하고 프랑스 대선 총선에서 거치면서 그다음에 이제 또 가을에 이제 독일에 이제 총선이 있죠. 그때도 거의 이제 메르켈 사회당이 3인당이 이렇게 우세할 거라고 지금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는. 물론 또 그때까지 가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유럽의 어떤 중심 국가들에서 이런 그 포퓰리즘이 기세가 꺾였다라는 게 또 미국 또 이렇게 확 지금 꺾인 상태니까 꺾였다라는 게 나름대로는 조금 이렇게 긍정적인 이제 변화라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런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뚜렷하게 뭔가를 이렇게 제시를 한다, 뭐 해법을 이렇게 제시하거나 어떤 그런 걸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어떤 준비나 능력은 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에 그 유권자들의 실망을 또 이렇게 낳게 되면 반동이 와버릴 수가 있어요. 반동이 와버릴 수가 있어요. 한국처럼 예를 들어서
한국 같으면 홍준표 같은 사람이 갑자기 뭐 또 대통령이 돼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머리야. 벌어지니까 문재인 정권도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위험해요. 홍준표에게 다들 멘붕이. 할 말을 까먹었어. 아니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다 몰려 있어요. 그쵸. 몰려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나 대통령이 제시하는 것들이 절대 이건 해법이 아니에요. 이미 예전부터 다른 이전 정권들이 다 해온 거 재탕이에요 지금. 네. 재탕, 3탕, 4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실망이 표출되면 사람들 그래 니들이라고 별 수 있어. 그래 차라리 홍준표가 나아. 이런 식으로 가버려. 차라리 그 한국당이 나아.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건 되게 가능성이니까. 우울해지네. 그건 잠깐만. 가능성이니까. 근데 문제 심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이것저것 전체적으로 크게 넓게 생각하고 그래서 개헌 문제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은 홍준표 같은 그런 위험성을 막을 길이 없어요. 확률적으로 낮다라고 해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럼 내각제를 하면은 일단은 특정 인물이나 이런 것을 견제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로 하죠. 네. 오늘 또 1시간 가량 또 2부를 진행해 봤는데요. 2부에서는 새만금 사업과 영국의 총선 결과 그리고 프랑스 총선의 지지율 조사 결과로 또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깔때기처럼 진행이 됐는데요. 1시간 동안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